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1부를 좀 급하게 업로드를 해놓고 이제 일을 다녀왔고요. 이제 2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냥 쭉 이어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녹화 준비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2부로 이렇게 나눴다는 점 이렇게 양해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쟁 형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신생 혈관 억제 항암 항체와 그다음에 단독 항암 항체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네, 이 화학 요법 기반이 이 1세대 치료제인데 요게 이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상세포에도 많은 손상을 입히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지만 이 외에 이때는 치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용이 되어 왔고 이로 인해서 이제 뭐 탈모나 그다음에 골수세포에 영향을 주면서 이런 면역력에 관한 또 다른 질병들이 나타나는 이런 부작용이 되게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줄여줄 수 있는 이제 새로운 항암제 이게 이제 표적 항암제죠. 그래서 표적 항암제가 이제 2세대 항암제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표적 항암제는 이제 두 가지 전략으로 이렇게 약물을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 저분자 화합물을 개발하여 타겟을 하는 이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 단백질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분자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저분자 화합물 방식보다는 이 단백질을 이렇게 결합하는 항체 분자 개발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부작용도 적기도 하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네, 이 부분 표피 성장 인자 수용체의 활성화 과정에 필수적인 수용체의 이합체화를 억제하여 신호 전달 과정을 저해함과 동시에 항체의 FCV를 통하여 표피 성장 인자 수용체 과발현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작용 기전으로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항체 기반 표적 항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네 ESM하고 ESM이래 EMS하고 머크가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 저분자 화합물 쪽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네,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타겟 단백질에 대한 결합 특이성이 저분자 화합물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나기에 부작용이 일반적으로 적게 관찰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97년에 개발된 요 발현 암세포를 타겟으로 하는 항체 기반 표적 항암제. 이걸 어떻게 읽어야지? 리투시막. 네. 요거 요거가 아마 그 ABL 바이오가 병용 임상 그 논문을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논문 한번 봐볼까요? 제가 논문 보고 있는데 아마 요 이름을 봤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러 글로벌 제약사들이 네, 요런 약들을 개발하여 왔다. 당사가 개발 중인 신생혈관 억제 항암 항체 혹은 암특이 발현 항원에 대한 단독 항암 항체는 표적 항암제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ABL 바이오에서 개발 중인 것도 표적 항암제로 분류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TAA2라는 단백질에 대해서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단독 항체를 개발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안 좋은 단백질인가 보죠. 그래서 ABL001 요게 이중항체의 경우에는 신생혈관 형성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 요 VEGF와 DLL4를 결합하는 표적 항암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VEGF는 네, 혈관 내피 세포 성장 인자라고 하고요. 이제 이 성장 인자와 인자만 있으면 안 돼요. 이 인자 플러스 수용체. 그러니까 뭔가 야구공이 있으면 글러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 글러브로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 수용체가 있어야 이 성장 인자가 뭔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그래서 이 신생 혈관 억제 기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표적 항암제들은 주로 요 이제 수용체와 이 혈관 내피 세포 성장 인자 신호 전달 경로를 막는 네, 물질들이며, 그다음에 저분자 합성 화합물들로는 네, 요 VEGFR의 활성 부위를, 그러니까 그 저분자 합성 화합물은 이 수용체를 억제를 해버리는 거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항체 치료제는 요 이제 성장 인자를 결합하는 이런 약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들은 인자를 뭔가 막는 거고, 어떤 이제 치료제들은 이 수용체를 뭔가 이렇게 막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어렵네요. 그래서 아까 이 부분에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입으로 좀 나눈 겁니다. 지금 한 5번째 읽었나? 5번 읽어도 참 이렇게 또 말로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게 전달을 해드릴 때 조금이라도 이제 제가 먼저 조금이라도 더 해놓고 이렇게 설명을 그래도 제가 해드리는 입장이니까 저도 공부를 하는 거지만 조금이라도 뭔가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네 그렇고요. 요 이제 VEGF와 이 DLL4를 동시에 결합하는 이중항체 ABL001을 개발하여 임상 시험을 수행 중에 있고, 동일 타겟의 이중항체를 개발하는 경쟁 업체로는 네, 요 2개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역 항암 항체 쪽은 네, BMS사가 요 아까 잠깐 나왔었죠. CTLA 네, 4라고 하는 면역 관문 억제제에 대한 항체를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이 머크와 BMS사가 이 PD1이라고 하는 이 면역 관문 억제에 대한 항체를 허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세대까지 나왔죠. 3세대의 항암 치료제인 면역 항암제 치료 시대에 문을 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머크만 해도 진짜 그 시총이 500조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500조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럴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앤더슨 암센터 교수와 다스쿠 혼조 일본 교토대 교수는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 면역 세포는 이 암세포가 생기면 이거를 이제 자연적으로 우리는 이제 감지를 해요. 감지를 해서 이거를 이제 죽이려고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이때 발현하는 물질 중 하나가 PD1이라고 합니다. PD1. 근데 이제 암 환자들이 PD1이 그러면 좀 뭔가 이게 작용이 잘 안 되는 거겠죠. PD1. 그 다음에 암세포는 PDL1이라고 하는 물질을 발현하면서 T세포에 있는 PD1과 반응하여 T세포의 활성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PD, 그쵸? PD1이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근데 암세포는 이 PDL1이라고 하는 물질을 발현해가지고 이 T세포에 있는 PD1과 반응을 해서 이 T세포의 그러니까 T세포가 암세포를 못 죽이도록 억제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 PD1 면역 관문 억제제에 대한 항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PD1과 PDL1의 반응을 방해를 하게 되면 이 T세포의 활성이 억제되는 것을, 그러니까 T세포의 활성을 다시 활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이 면역 항암 항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PD1과 PDL1과의 싸움이 될 수 있겠네요. 이 T세포 안에서. 이게 T세포면 이게 암세포니까 이
뭔가 이 PD1과 PDL1 이게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글로 봤을 때 좀 이해는 되거든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해가 그래도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잘 해드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2016년, 17년, 18년에 로시, 머크,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가 PD1의 파트너인 이 PDL1, 2018년에는 뭐 사노피, 뭐 이런 기업이 PD1에 대한 항체를 FDA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어 총 7개의 면역 관문 억제제에 대한 항체가 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에 있다고 하네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200개 이상의 이중 항체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17년 내 65개는 임상시험 중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ABL 바이오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중항체를 좀 개발하는 기업들은 이 정도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딱 21곳이 지금 적혀져 있네요. 이제 그다음에 항체 약물 접합제, 항암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개발되고 있는데 암세포에 특이하게 많이 발현되는 타깃 항원에 결합할 수 있는 단독 항체의 고활성 약물을 부착시켜 항암 효능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타겟을 더 타겟화 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런 또 이 ADC 약물은 한 5개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링커 기술, 항체와 약물을 결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링커 이렇게 다 있고, 뭐 여기도 뭐 화이자 뭐 이렇게 좀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죠.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이 퇴행성 뇌질환, 이렇게 사람의 노화를 막아야 되는 건데 노화가 오면서 약간 치명적인 질병들 이런 것들을 좀 막아줘야 되는 건데 지금 1650개의 치료제가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고 이 중 3%가 지금 3상 시험을 진행 중인 반면에 50%는 네, 초기 개발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뇌하 수체를 통과를 해가지고 약물 전달이 돼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뇌질환이니까 근데 이게 너무 낮아서 임상 시험에서 실패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BL 이제 ABL 바이오의 ABL 301은 이 타결 물질이 요 알파 이걸 또 뭐라 읽어야 되죠? 네, 아무튼 요 약물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결 물질 중에 이제 뭐 이런 도파민 리셉터에 관련된 게 27%. 네, 그다음에 뭐요 아까 좀 검색을 해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용어들이 너무 생소하니까 어떤 좀 의미의 용어인지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8%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29개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가 연구하고 있는 게 25개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임상에 들어간 제품은 이제 다 단독 항체여서 이 혈액 뇌 관문 통과율이 낮은 한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ABL 바이오는 그래서 이중 항체니까 이중 항체 플러스 이 혈액 뇌 관문을 통과율을 더 늘려주는 이 BBB 셔틀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서 더 이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에 있어서 더 뭔가 치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 나와 있죠. ABL 301 개발하고 있는 당사와 뭐 이제 다른 또 회사가 있나 보죠. 회사들이 혈액 뇌관문 통과능을 보유한 물질과의 결합을 통해 파킨슨병 치료제 한계, 이 한계가 이 BBB 그러니까 혈액 뇌 관문 통과를 잘 못하는 이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진입 장벽 뭐 신약 개발의 진입 장벽은 뭐 높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일단 사업 개요를 또 보시면 일단 ABL 바이오는 이 파이프라인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 모델을 추구를 하고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이 병용 임상을 통해서 그다음에 바이오마커 기술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좀 연구 쪽으로 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중항체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최근의 사례들을 보시면 2015년부터 18년도까지 이렇게 일단은 계속 사례들이 있어 왔습니다. 규모도 18억 달러부터 뭐 4억 달러까지 이제 규모도 이렇게 큰 규모부터 작은 규모까지. 근데 이제 이게 다 개발 단계가 거의 다 이제 비임상이나 뭐 전임상 혹은 일상 정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벨 바이오도 아마 이제 지금 일상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일상이 통과가 되면 또 기술 이전 소식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 BBB 플랫폼 이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는 더 많네요. 네, 2012년부터 19년도까지 이렇게 여기는 뭐 600만 달러 600만 달러 적은 거죠. 보면 뭐 12억 달러 뭐 이렇게부터 600만 달러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파킨슨병과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BBB 플랫폼도 이렇게 좀 있었네요. 근데 임상 이상부터 비임상 단계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뭐 비공개 부분, 이게 비공개라서 가장 금액이 낮군요. 계약 규모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ABL 바이오도 이 BBB 셔틀 기술이나 이제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뭐 전임상 단계만 돼도 기술 이전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중항체 항암제 임상 시험에 진입한 국내 최초의 기업이지만 글로벌 항체의약품 시장에서는 후발주자의 위치에 있음에 따라 짧은 기간 안에 퍼스트 팔로워를 벗어나고 뉴 트렌드 리더로서 위치를 확 차지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빠르고 우수한 효능의 후보물질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요 정도로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 이전 수익이 18년도에는 120억 정도, 그다음에 19년도에는 한 390억 정도 이렇게 나왔고, 3분기까지는 2020년 3분기까지는 지금 280억 정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워낙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연구 개발비로 뭐 그 이상 2배, 3배를 써버리니까 지금 적자폭이 이제 커지는 건데, 음, 그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네, 그래도 이렇게 기술 이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4분기까지 이제 나중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 2020년 총 매출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사업 보고서는 요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겠고요. 자, 홈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최근 기사인데요. 지금 국내 최초로 이중항체 미국 임상에 진입했다는 ABL 503이 지금 임상 일상 승인해서 지금 진행 중이겠죠. 이게 1월 29일 날 올라온 기사니까 2, 3월 안에는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늦는다라고 하면 이제 초록 발표 이후 이제 4월 달에 암학회에서 발표를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요거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이 논문이 좀 올라왔었죠. 이 포항 공대와 함께 이중항체 연구 논문이 세계적 학술지에 게재가 됐다.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두 개의 논문이 이제 게재가 됐죠. 이 치료 어려운 담도암에서 종양 크기가 현저히 감소했다. 현재 이제 ABL 001 요 부분이 이제 병용요법 효능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병용요법 임상 1 비상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이 파클리탁셀과 아까 이리노테카, 아까 그건 아니네요. 이제 이게 너무 영어랑 용어가 어려워서
이 파클리탁셀과 이리노테칸과 병용 투여했을 경우 더욱 효과적으로 뭔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ABL001이 단독 투여 임상 1A상에서도 말기위암과 대장암에서 부분 관의 3건을 관찰한 바 있고 임상이 진행될수록 긍정적인 결과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병용요법으로 더욱 향상된 항암 효과가 입증되고 있어 뭔가 개발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저도 기대가 너무 됩니다. 그래서 뭐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부작용이 나오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고도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부작용이 나와야 왜 나오는지를 또 연구하고 그거를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부작용 없이 개발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꼭 부작용이 나와서 뭐 중단이 되거나 임시 중단이 되거나 뭐 실패를 하더라도 다른 플랫폼도 있고 좀 플랫폼 전략을 또 유연하게 또 다시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그냥 우리가 감당을 하면서 좀 투자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비중 조절과 내가 오래 묻어 넣을 수 있는 이 여윳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레고캔바이오와 이 ADC를 공동 개발했고 이 부분에서 이제 성과도 좀 있었거든요. 이 부분하고 이제 올해는 지금 임상 2개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논문을 2개 아주 긍정적인 논문을 이렇게 게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이제 ABL 001 이 부분 그다음에 105, 111 뭐 이렇게 다양하게 301, 501, 503, 뭐 202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되게 파이프라인도 탄탄합니다. 특히 001 요 부분이 있고 자 일단은 뭐 기사 간단히 봤고요. 뭐 일단은 홈페이지도 이렇게 간단히 봤고 그러면 뭐 저기 차트도 한번 봐볼까요? 자 차트도 창에 맞춰서 띄워보겠습니다. 네. 자, 2018년도에 상장 이후에 3년간 진짜 많은 이 발전이 또 차트상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달에 고점을 한번 형성을 하고 지금 주가가 네, 많이 하락을 했는데 4150원 고점을 대비해서 네, 거의 지금 한 40% 정도 40% 정도 좀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천천히 올라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올해가 그래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올해 이 낙폭을 얼마나 줄이고 혹은 양봉까지도 좀 전환이 될 수 있을지 올해 안에 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캔들의 법칙에 따르면 만약 여기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내년까지도 또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 만약에 음봉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내년에도 약간 하락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올해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3년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이전 소식들과 뭔가 기대감과 뭔가 이런 바이오의 이런 트렌드에 좀 따라서 이 기술 발전이 성장을 하면서 좀 올라왔던 것 같고 이제는 진짜로 성과를 더욱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아지면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 주봉상으로 네 이번 주까지 깔끔하게 3주 그리고 이때도 포함하면 딱 5주 이렇게 지금 하락을 잘 만들어냈고 우리가 이걸 잘 뭔가 버텨냈으니까요. 이제 진짜 설 연휴 지나고 나서부터는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반등이 나온다면 이제 뭐 요 정도 라인에서 한 22,300원 지지해주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여기서 매수를 해서 한 32,000원 선에서 물량을 좀 덜어내고 그 다음에 한 35,000원 그 다음에 4150원 이상 이렇게 보는 전략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제 차트상
파동으로 지금 우리가 이게 4파 조정 중이라고 우리가 보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1파, 2파,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 하고 지금 4파 진행 중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5파가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되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근데 또 이때 한번 당한 거예요. 우리가 이때 32,000원을 넘어서 여기서 4파 조정이 끝났으려면 여기서 뚝 뚫고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 고점을 못 뚫고 이때 고점이 32,000원이고 32,000원은 살짝 그래도 50원 차이로 좀 올라왔었는데 아쉽게 흘러내려 버렸네요. 그래서 저는 이때 뚫고 갈 줄 알았어요. 갈 줄 알았는데 좀 못 가버려 가지고 아쉽게 돼 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오파가 됐다는 걸 확실히 이제 되려면 일단은 여기 라인을 안착을 해줘야 돼요. 여기를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여기 위에서 조정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가더라도 여기에서 또 만약에 가다가 32,000원 부근에서 또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때는 또 이렇게 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확인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어차피 오파라고 하면은 32,000원을 넘으면 4150원을 어떻게 해서든 뭐 윗꼬리를 그래서라도 찍고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오파가 완성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사실 또 그게 아니더라도 뭐 살짝 반등, 그래서 혹시나 이게 이제 하락 파동이라면 한번 만약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한 3만원에서 32,000원 정도 다시 와준다고 하면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물량으로 비중 축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중 축소한 금액으로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너무 큰 물량이 지금 물려 계시다면 손절을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죠? 물타기를 해더라도 내가 안정적으로 얘가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하락을 더 하는지 확인하는 우리의 마지노선이 22,300원 라인이잖아요. 여기 저점. 네, 22,300원. 이때도 딱 저점 22,300원 찍고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거의 다 빠졌어요. 지금 종가가 23,550원이니까. 그래서 2만, 네, 2만, 여기 22,300원. 네, 여기를 지지해준지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흘러내리면은 또 한 8,000원 선까지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떨어져도 이제 상관이 없는 게 18,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또 한 번 상승의 파동이 시작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봐야 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어차피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들고 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 올라가든 내려가든 우리는 여러 전략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저점 매수 22,300원 부근에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한 3만원에서 32,000원 정도 올라오면 비중 조절, 그리고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이 전략으로 ABL 바이오 뭔가 수익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ABL 바이오 한번 전체적으로 봤는데 역시 어렵네요. 어렵고 이렇게 공부를 또 오랜만에 이렇게 해봤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틀린 부분이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틀린 부분도 많고 많을 수도 있을 거고, 그냥 제가 좀 잘못 이해한 부분도 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체크가 되신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셔서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일단은 ABL 바이오 기업 공부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